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받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자 여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퇴진 운동 먼저 하라 요구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이 민주당이 희생자 명단 공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며 거짓말 제조 공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대화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연 이틀 도발입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추가 도발 가능성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쪽 방향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하며 연 이틀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절대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박기영 용산구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유미진 총경을 불러 조사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이어 이른바 윗선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11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취재진 전용기 배제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를 불러 대화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일 뿐 개별 취재에 응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질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전형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4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모습입니다. 약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동훈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 자세한 건 들어오면. 정 실장님 힘내세요. 선물이 지킨다. 4천만 원 줬다고 실장님 힘내세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실 얼굴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전 사진만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얼굴도 처음 공개되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증자살인이라고 했는데 증자살인은 어려운 말인데 여러 사람이 말하면은 거짓말도 진짜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3인성호 비슷한 얘기죠. 세 사람이 얘기하면은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했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는 아마도 오늘 밤 늦게 보통 관행으로 봤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틀째 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달 초 발사에 실패했던 화성 17형을 다시 발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1000km, 고도는 6100km, 최대 속도는 마하 22에 비행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7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알려져 있어서 괴물 ICBM이라고 불립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지만 당시 정상 비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블리는 2단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발사 성공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밝힌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을 비난하는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낸 지 2시간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북한이 ICBM을 쏜 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반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되는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면 추가 핵실험도 곧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임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이행하고 강력 제재를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지금도 NSC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NSC 상임위원회 오전 11시 30분에 소집됐는데 방금 회의 결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NSC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 스페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 직전에 임석해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에는 국방부 이종섭 통일부 권영세 장관과 김규현 국정원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무력 시위,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25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인데요. 특히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동남아 순방 기간 미국과 일본 양자회담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더 끈끈한 안보 협력 내용을 담은 프놈펜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중국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새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미일이 탄탄한 공조를 재확인한 데다 시 주석이 3국과 잇따라 양자회담까지 한 이후 북한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곳 용산 집무실에서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만났습니다. 단독 환담, 정상회담, 또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공식 오찬까지 이어지는 긴 일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잠시 공동 언론 발표 직전에 임석해서 NSC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깁니다만은 이렇게 높이 올려서 쏘았기 때문에 일본 제일 북쪽이죠. 홋카이도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통상 궤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방위성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하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000km, 최고 고도는 약 6000km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각도를 높여서 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 궤도로 발사했다면 탄도 무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행 거리가 약 15,000km로 추정된다고 하마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 시간도 약 69분을 날아서 지난 3월 약 71분을 비행한 탄도미사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방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번 미사일이 화성 17형과 같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약 200km 앞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선박과 항공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 후 파괴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주민 대피 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다 장관은 미사일이 바다에 낙하해서 대피 경보는 발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현지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 함께 들어보시죠. 北朝鮮はこれまでにない頻度で挑発行動を繰り返し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改めて強く申し上げます。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를 포함해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뒤 국가안보회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한반도 내 긴장 상황과 새로운 정보 등을 공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열린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중국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해 주민 대피 경보 등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약 한 달 만에 또 일본 코앞에 미사일이 떨어지자 일본이 느끼는 긴장감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와 감시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속보는 전해지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법원 조금 전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법원 취재하고 있는 최민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최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전 현장 모습 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정 실장은 조금 전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곳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모습이 잘 노출되지 않았던 정 실장은 오늘 푸른색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검찰 수사가 증자살인, 3인성으로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자살인과 3인성호 모두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검찰의 수사가 허위라고 비판한 겁니다. 또 염려를 끼쳐드린 데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인 정 실장은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정 실장 측 변호인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의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를 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로 명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동력 역시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에게 듣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술회, 증거인멸 교사 등 이렇게 모두 4가지인데요.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줘 모두 합쳐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동으로 약속받은 혐의 역시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5일엔 정 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뒤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영장 심사 하루 전인 어제는 유 전 본부장을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진수들을 토대로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집을 두 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저께 처음 압수수색했을 때 수억 원대 돈다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었죠. 그때 영장에는 현금이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봉인해 놨다가 아마도 그것을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과잉,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성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곳이 노 의원의 자택에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에 이곳에 들이닥쳤는데 실제 압수수색은 정오 직후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그제 첫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 장롱에서 발견된 돈다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 노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을 흘리고 과잉, 표적 수사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 물건도 아닌 거를 자기네가 손대갖고 봉인 조치까지 한 걸, 그러고서는 언론에 흘려갖고 수억 원, 뭐 엄청난 돈이 있었다. 그냥 사람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다. 이게 탄압 수사네 뭐예요? 검찰이 확보 중인 돈다발의 액수는 3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첫 영장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검찰이 즉시 확보는 못하고 봉인만 해뒀다가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겁니다. 돈다발에 대해 노 의원 측은 출판 기념회 때 들어온 후원금 등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이 아닐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번에 걸쳐서 사업 편의, 인사 청탁과 함께 헌고와 경선자금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YTN이 확인한 그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처음 뇌물을 받은 건 재작년 2월입니다. 국회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로부터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때 조 씨가 남편인 박 씨가 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고 노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 노 의원이 국회 지역구 사무실 또 국회 인근 호텔 등지에서 여러 번 조 씨를 만나서 박 씨의 사업 편의 청탁과 인사 청탁을 전해 듣고 그때마다 뒷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3억 원대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의원 뇌물 혐의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박형 서울 용산구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4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용산경찰서가 기동대 요청을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별수사본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오늘 박형 구청장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박형 서울 용산구청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4시간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 구청장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한 채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용산구의 헬로윈 안전대책회의에 박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와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의 피의자 조사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근무지인 서울청 112 상황실을 지키지 않고 개인 집무실에서 근무하다 참사 1시간 24분 만에 복귀하면서 보고와 대응을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당시 상황실 CCTV와 직원 진술,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간 특수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수사 범위도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로 확대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산하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을 압수수색해 재난안전대책 보고서 등 3,700여 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신속하게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각 기관의 이태원 헬로윈 관련 참사 예방과 사후 대처, 상황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안부 수장인 이 장관의 집무실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져 아직 이 장관이 본격적인 수사 물망엔 오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노조 고발로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이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해 헬로윈에 대비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지 사후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에 안전관리를 위해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지금 서울 용산경찰서 그리고 서울청의 진술이 다른 상황인데 특수본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이임재 전 서장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헬로윈 당일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해 2차례 이상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전 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비기동대는 시위 통제나 대규모 행사 등 혼잡 경비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지만 참사 당일 현장엔 투입되지 않은 만큼 투입 요청을 했는지는 참사 대비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줄곧 용산경찰서가 요청한 건 교통기동대뿐이었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맞서면서 책임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수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경찰서가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건 내부 메신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보이지만 경비기동대 요청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 추가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다음 주 이 전 서장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등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재차 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의 명단 요청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중진들이 어제 국회의장 찾아서 면담을 했는데 하루 만에 명단을 발표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미리 실무 작업을 준비해왔던 만큼 국회의장 요청 하루 만에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목 11명 가운데 민주당이 9명입니다. 4선 출신이자 직전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이 특위위원장에 야당 간사인 행안위 간사로 이태원 참사 대응을 맡아온 재선의 김교웅 의원이 내정됐고 3선부터 초선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나머지 위원들의 인선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면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이제라도 벗어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애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라 특위 명단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시기를 그렇게 해서 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로서는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계획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퇴진이 먼저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만희 당 사고특위 위원장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사의 정쟁화 기류가 노골화되는 이 시점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여당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정부 제안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한 점을 꺼내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총대를 맸었잖아요. 부총리께서 내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조세정에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후한무치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부총리가 그러면 후한무치한 사람이에요? 다만 야당 내에서도 금투세 부과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잠시 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MBC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전용기 내 특정 기자 면담은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남아 순방 이후 오랜만에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이간질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욱이 국민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내 간담회도 없었던 이번 순방,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를 불러 면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일 뿐 취재에 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고 시간 보는 게 언론이 불기립이나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까? 서너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청사로 들어간 윤 대통령의 뒷모습에 MBC 소속 기자는 어떤 부분이 왜곡됐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를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지적했고 MBC 기자가 맞받아치면서 2분 정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뭐가 가짜뉴스야?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그래.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 대통령실은 곧바로 MBC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괄호에 넣어 거짓 방송했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백악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이 무난했다고 자평했지만 순방 성과와는 별개로 특정 언론 배제 논란이 커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온 것인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통일외교안보부 한현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 도발 상황을 좀 그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걸로 포착이 됐고, 이번에 비행 거리가 약 1000km, 고도가 6100km, 속도가 약 마하 22로 탐지가 됐습니다. 지금 화성 17형, 괴물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 17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단 분리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에는 단 분리는 성공했지만 정상 비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지난 3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현희 기자가 분석을 전해준 것처럼 합참은 괴물 ICBM 화성 17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같은 종류라고 보십니까? 네, 화성 17형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YTN에 나와서 지난번에 화성 17형이 실패했을 때, 이번 달 초 3일이죠. 그때 이제 그 차후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앵커분들이 물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상 북한은 이런 걸 하면 두세 발 정도를 준비해놨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만 찾는 순간 바로 발사한다. 그래서 아마 제7차 핵실험보다는 두 번째, 그러니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화성 17형의 발사가 더 우선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오늘 발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단 분리는 됐는데 정상 비행은 못했다, 한 기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까지 쏜 거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화성 17형을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총 8번 쏘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화성 15형을 쏘아놓고도 화성 17형이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부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는데, 가장 비슷한 거를 보면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했는데, 3월 24일 날 북한이 화성 17형을 쏘고 이것을 그 다음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고도 6200km, 사거리 1080km. 오늘 나간 것이 고도 6100km, 그 다음에 사거리 1000km.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월 24일 날 발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갔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속도는 마하 22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화성 17형 발사한 것은 추력도 약했지만 그 약한 걸로 인해서 단 분리에는 성공을 해도 이게 제대로 발사가 제대로 안 돼서 속도가 또 15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북한이 3월 24일 날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적어도 오늘 발사한 것은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성공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ICBM 발사 의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봐야 할 게 정치적 의도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ICBM은 이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것을 저희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지금 발사했다고 추정되고 있는 화성 17형의 경우 최고 비행 거리가 15,000km를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미사일을 오늘 발사했다는 건 미국을 겨냥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군사적 대응이 더 맹렬해질 거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어떤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 그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통상 알고 있기로 이제 화성 15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정도 겨냥한 거다. 그다음에 17은 뉴욕, 워싱턴까지 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15하고 17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17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북한이 말하는 장거리 미사일, 이제 미국의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 한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5,500km 이상 나가는 것을 우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험하고 했던 것이 화성 14형,
15형, 17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4형은 서부 지역까지, 15형은 동부 지역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17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화성 14형하고 15형하고는 근본적으로 탄두를 한 발 싣는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성 17형은 탄두가 좀 뭉뚱하거든요, 앞부분이. 그래서 거기에는 3발 정도 실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MIRV라고 그래서 다탄두 각계 격파 비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상공에서 이제 터지면은 한 발은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으로, 한 발은 뭐 뉴욕으로, 한 발은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도 한 발이 아니고 서너 발을 한꺼번에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 분리가 돼서 발사할 수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성 17형을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치 훈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빌미로, 핑계거리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걸 빌미로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화성 여기 17형이 정상적인 각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쏜 것은 이제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거리도 얼마 안 나갔거든요.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쏘아보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5,000km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번에 화성 15형 쏘았던 것처럼 4,500km 이상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보면 화성 17형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뭐 동창내에서 계속해서 무슨 뭐 거기 발사대에서 무슨 뭐가 해체가 되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의 이제 도발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LBM 화성 소위 말해서 북극성 3형하고 5형은 아직까지 북극성 4형하고 5형은 아직까지 발사는 안 했거든요. 공개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아마 제일 크고 관심 많으신 게 7차 핵실험일 텐데요. 7차 핵실험은 상당히 뭐 최대한 뒤로 늦춰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적 도발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씩 내보이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양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오늘 화성 17형이 이제 성공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두 발의 강도로 봤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핵실험, 7차 핵실험이지 않습니까? 합참은 뭐 이미 다 준비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언제쯤 할 것으로 그 관측들 하고 있습니까? 합참에서 저희 브리핑 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핵실험 동향 이런 게 나오는데, 답변이 사실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고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 경우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초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결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해 들어서 새로운 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해를 넘겨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를 넘겨서요? 네네. 신년사에 들어가려면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관측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관측도 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는 거고, 사실 정말 언제 진행할지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지금까지 긴장을 많이 고조시켜 왔지 않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에도 ICBM을 쏘고, 오늘도 또 쏘고, 그리고 군용기도 띄워서 시위성 비행을 하고 여러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켜 왔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킨 데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긴장이 고조된 이 상태를 놓치지 않고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제 핵실험을 진행할지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중대한 도발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일이 이제 연쇄 정상회담 그리고 3자 회담을 통해서 확장 억제, 북한 핵무기는 미국의 첨단 자산들 동원해서 막는다,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한다. 밝힌 뒤에 이제 잇따라 이런 도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핵실험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뭐 연초일 수도 있고, 만약에 7차 핵실험까지 끝난다면 이제 미사일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보고 실험이 기술적으로요. 그럼 핵실험까지 끝난다면 그럼 이제 어떤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북한이 이제 바라는 마지막 목표가 있는 거죠.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잖아요. NPT 체제 속에는 없잖아요. NPT 바깥에 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핵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바라는 건 그거죠.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보고요. 핵실험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부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김정은이나 이번에 우리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각종 회담이 있잖아요. 그것이 동아시아 정상회담도 있고 EAS 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소다자 회담, 한미일, 그다음에 한중, 그다음에 미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저는 분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그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관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우려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걸 지금 북한은 캐치를 저는 했다라고 봐요. 두 번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했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남북 간의 관계 발전에 한국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북한이나 김정은이 이번에 전체적인 정상회담들의 소다자 회담들을 쭉 보면서 내린 결론, 지금 내가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고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내 편에 서 있지 절대로 이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편에 들거나 한국 편에 들어서 우리한테 또다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완전한 핵무기 국가의 반열에 들어가겠다. 그 생각을 저는 김정은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고려했다면 중국도 묵인을 한다고 고려를 했다면 이제 한미일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딜레마죠. 안보 딜레마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군사력을 조금 정강을 했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다시 군사력을 또 더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내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보를 담보받기 위해서 내가 군사력을 정강하고 훈련을 더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보는 더 나빠지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한미 훈련을 하고 한미일 훈련을 합니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또 핵실험 하겠다고 이런 전략적인 도발과 전술적인 도발을 안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하거나 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거나 또는 순환적으로 오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북한이 초래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그걸 빌미로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도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더 점점 더 강한 더 큰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한미일 간에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의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어떻게 제대로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이렇게 ICBM 발사를 하고 그랬을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엔 안보리 표결에 붙였어요. 이거 북이 날 줄 뻔히 알았어요. 근데 뻔히 알았는데 뻔히 알면서도 왜 이걸 표결에 붙였느냐.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남기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일 북한이 그렇게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저는 우리 정부와 미국 또는 우리 우방국들과 협조해서 이 문제 분명히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가야 됩니다. 설령 그게 부결이 돼도 관계없어요. 네. 그 의지는 분명히 밝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북한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미 본토 그리고 한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은 밤 12시 반이거든요. 이례적인 시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그 전에 북한 도발에 그 비례 대응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군 또는 한미가 어떤 대응,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대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하더라도 한 뒤에 알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추후에 알리고 그걸 또 화면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만큼 북한의 탐지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정말 이런 대응을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 현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응을 한다면 대응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리고 또 영상도 찍어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북한이 어제 그리고 오늘 연 이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통일외교안보부 한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수능 시험 있었죠. 수험생들 가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능은 어려운 것으로 유명했었고 올해는 국어는 쉬웠고 수학은 어려웠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 연결됐습니다. 장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입시업체들이 국어,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국어부터 살펴보면 원점수 기준으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 1등급은 93에서 94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수험생 1등급은 89에서 91점으로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이 화법과 작문은 86점, 언어와 매체는 84점이었는데요. 비교해보면 화법과 작문은 7에서 8점 올라가고 언어와 매체는 5에서 7점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올해 수능 국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쉬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입시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하면 원점수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는 88에서 91점, 미적분은 84에서 87점, 기하는 85에서 88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걸로 분석됐는데요. 지난해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은 확률과 통계가 90점, 미적분과 기하는 각각 88점이었습니다. 특히 미적분 과목은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6에서 7%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수시 대학별 고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통합수능이 된 지난해부터는 같은 원점수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등 가채점 단계에서 본인의 정확한 점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는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신고 김창묵 선생님의 말 들어보시죠.
단순하게 국어의 과목 또 수학의 가형, 나형의 과목에 따른 이런 그 예상 점수가 아니라 공통 과목을 바탕으로 선택 과목의 점수가 조정되고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산출되고 100분위 등급이 산출되는 과정이니만큼 사실 점수 결과를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참 어렵네요. 이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 오늘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 숭실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논술과 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 특히 토요일인 내일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대학 10여 곳에 논술 시험이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경북대와 한국외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논술 시험을 진행합니다. 면접 전형 일정도 이어집니다. 내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가 다음 주 금요일인 25일 수시 일반 전형 면접고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 토일 이틀간 고려대가 수시 면접 평가를, 다음 달 4일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도 수시 면접이 진행됩니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파악하고 수시 면접과 논술 등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늠하기 위해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 배부는 다음 달 9일이고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그로부터 6일 뒤인 15일입니다. 정시 모집 원서는 다음 달 29일부터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의견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서해 탐구 영역 동아시아사 10번 문제, 송나라가 어느 시대 송나라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송나라가 여러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할 때 음질이 좋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신청이 1000건이 넘었고요. 이 가운데에서 과학 탐구 영역 생명과학에서 오류 하나가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 네, 이제 주말입니다. 날은 포근한데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나오십시오. 네,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날씨 오늘도 따뜻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년 이맘때 서울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며 무척 포근합니다. 특히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20도를 웃돌면서 온화함을 넘어 포근함까지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 막바지 늦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하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7도, 대전 6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 내륙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며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에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을 지명했는데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시간 전쯤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드러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나올 때 뭐 법원에 가서 열심히 소명하겠습니다 정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야말로 뭐 증자, 살인, 3인 성호 이런 고사성어까지 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약간 좀 의구심이 가긴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한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 검찰의 수사 의도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에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언급한 사자성어가 정자살인, 3인 성호인데 이거 뭐 여러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터무니없는 수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왜 수사는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이 여야 모든 후보에게 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다 이 지금 의혹이 있었는데 왜 유독 지금 이 대선에서 진 후보 쪽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형평성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쯤이면 늦어도 오늘 밤쯤이면 구속 여부 나올 텐데 영장실질심사 맡은 지금 부장판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던 판사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뭐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사실은 뭐 아무런 본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용 지금 정진상 실장이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도 그랬고 아마도 재판정에 들어갔었든지 그럴 텐데 그게 이제 양날의 칼입니다. 법원에서 저런 소명이 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불구속으로 한다, 불구속 하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증거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걸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이고 또 한 가지 검찰 쪽에서 보자면 저는 조금 이게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싶어요. 정진상 실장이 체포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자진 출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자진 출석해서 얼마든지 조사받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은 수사의 방법이 아니라 말 다 하시지만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그럴 때 구속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이 정도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뭐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속해야 할 정도로 뭐 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 수사해가지고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한번 조사하고 바로 청구했다는 것은 약간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수사다 그리고 뭐 조작 수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없던 일을 들춰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다. 원래 있던 일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그거는 뭐 이때까지 양쪽에서 주장했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이 지금 그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2014년 대장동 개발이 2014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다시 선거에 나갔던 재선에 도전하던 선거였었는데 당시 상대 후보가 대정된 개발에 연루됐다고 해서 자신들이 공격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신들이 공격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 즉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상학 논리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 지금 처벌을 위한 이 지금 말 그대로 검찰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수사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웠을 때 검찰이 사실상 위험이 줬는데 이것이 왜 그럼 지금 바뀌었느냐. 바뀐 건 단 하나밖에 없다. 검사가 바뀐 것밖에 없다. 그거는 그만큼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원래는 이 지역 성남이라는 지역의 토착 비리 수사를 했던 것이고 이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되고 요직을 맡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원래 수사가 아니고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그런 식으로 한쪽은 정치적 수사라고 하고 한쪽은 아닌 단순히 일반 형사 사건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서로 이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논리가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오늘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일단 그 본안 재판 과정에서 아마 따져질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결국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아까 선거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금 정의상 실장이 갖고 있는 혐의 중에 그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핸드폰 던지라고 했던.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아마 강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봐왔었잖아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당연하죠. 지금 뭐 다 예측하다시피 결국은 이제 뭐 김용, 정진상 그 전에 유동규가 있었고요. 경칭 생략합니다. 그런 이후에 결국 이제 최종적인 그 검찰 수사의 타겟은 초점은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 구속됐고요. 유동규 씨는 진작 구속되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된다면 뭐 구속한다면 이제 뭐 얘기한 대로 증거인멸 우려도 있겠지만 결국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이 소명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했는데 두 측근이 구속돼 버리면 결국 그것이 두 사람이 다 본인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뭐 돈을 받았든 뭘 했든 뭐 경선 자금을 받았든 뭘 했든 간에 그 대장동 사건도 결국 본인의 정진상이나 김용 두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을 위해서 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검찰의 남은 타겟은 뭐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무리하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의원이 되었고 대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본인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노웅래 의원이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뭉치 한 3억 원대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었는데 일단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고 이게 문제가 없는 돈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지난 16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근데 이 노웅래 의원 집을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약간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원대 초반의 돈이 뭉칫돈이 있더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 혐의가 짙어 보이는 이 일종의 뭐랄까요, 거의 상당한 실물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압수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압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16일 날 압수수색 때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이 현금 뭉치 같은 경우는 동인 조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노웅래 의원 측에서 가족이나 이렇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해와서 그 돈다발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뭐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르는 지문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지난번 압수수색 때 보면 돈다발이 특정 회사의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특정 회사와 이 돈의 관계는 뭐냐, 뭐 그런 부분들 따질 건데 일단 노웅래 의원처는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 뭐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액의 현금을 집에서 보관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추가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노웅래 의원 측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또 아마 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일종의 별건 수사다라고 아마 반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제 노웅래 의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네.
다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자들이나 뭐 측근 의원들이 같이 좀 서서 지원을 하는 모습인데 어제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혼자 나와서 그랬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노웅래 의원이 어떤 당이나 다른 의원들에게 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혼자 하겠다 이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당이나 다른 의원 측에서 노웅래 의원의 뒤에 서서 마치 그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이제 소명하는 걸 유심히 들어봤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시간, 날짜, 장소 아주 상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날짜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소명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해명을 유세임이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그 박모 씨 돈 줬다는 박모 씨는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인은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처음부터 그 박 씨에게 직접 받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그분 해명이 조금 이제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이 이제 그 검찰에서 얘기한 그런 돈을 받은 계기를 보면 본인의 선거 또 당내 경선 최고위원 지난번에 할 때 그런 때 보면 뭐 이건 제가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돈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때가 결국 당내 경선할 때도 입 후보할 때도 시작해서부터 결국 그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치르는 데 따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암암리에.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렇고 당의 어떤 의원들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 의구심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 그리고 노웅래 의원까지 수사를 받게 돼서요. 그렇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의원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해명 기자에게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종의 아마 이 민주당 내에서 개인적 비리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당의 운명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 정치 의도를 갖고 있는 검찰 수사에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벌써 사실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은 당대표 이전의 일이고, 그리고 또 당하고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이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겨냥됐을 때 상당한 아마 당내 파장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주류, 특히 그러니까 당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것이 검찰이 노리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먹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마친 이후에 처음으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서 배제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전용기 탑승은 사실은 뭐 언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대통령 정부에서 베푸는 호의니까, 혜택이니까. 그것은 뭐 MBC에 배제됐다고 해서 무슨 뭐 권리를 침해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자실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그거 많이 있었잖아요. 청와대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기자실 청와대 기자실은 어디 정부 기자실이든 그거는 정부에서 베푸는 혜택이거든요. 혜택을 배제한다고 해서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 잘 있었던 그런 얘기고요.
더구나 MB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바이든이야 날리느냐 그 얘기는 뭐 이견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란 말은 안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근데 국회 앞에다가 괄호 열고 미국이라는 그런 자막을 넣은 것은 그건 분명한 허위고 명백하게 왜곡이나 또는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MBC에 원죄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해서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전용기에서 배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논란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현명하지는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즉각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즉각 더구나 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때는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가서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뒤늦은 조치고 또 법적인 조치가 아닌 정도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별 현명한 그런 대응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호의라는 네. 말씀, 혜택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현명한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헌법의 수호에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헌법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 같은 건 제1의 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가짜 뉴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맹을 이간질을 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판단은 과연 대통령이 내리는 판단이 맞는 건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내리는 판단,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론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지금 잘못된 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기를 태울 수 없다는 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되풀이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언론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은 언론의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더 경시하고 소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녹취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전용기에서 특정 매체 기자를 만나서 따로 면담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다. 그리고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 비서관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도 어떤 특정 매체 기자고 자기 친한 사람이 있다면 만날 수 있죠. 그거는 만날 수 있고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특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자가 언론들이 취재원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점은 원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그 대통령 기자단은 취재 기자단은 굉장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특정 매체 기자 2사람만 불러서 사담을 나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적절한 건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기자들은 속된 말로 기자들 세계에서 물 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물론 개인적인 얘기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럴 때는 결국 저러거나 대통령실에서 평상시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 불러다가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데 저런 곳은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재개월 한 10번 정도는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순방을 한 그 정도를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대통령 전용기라는 그 자체의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옆에 이렇게 한 자리 건너서 앉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누가 다 보고 있는데 그 기자들 2명이 빠지면 그 기자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그런 부분도 대통령도 사적인 사생활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가 때와 장소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전용기한입니다. 전용기한인데 전용기한에 누가 봐도 그러니까 특정 기자 몇 명이 대통령과 밀도 소위 말하는 따로 대화를 가진다는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상당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2명의 기자는 왜 불렀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렇게 사적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거는 MBC 그러니까 전용기 배제는 일종의 채찍이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당근의 형태를 아마 기자들에게 암암리에 풍기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기자들과 사적 대화를 한 것이 프놈펜을 떠나서 발리로 가는 그 비행기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의 경우 제가 해순방 가서 대통령께서 하는 행동들을 옆에서 어깨너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께서 다음 이 장소에 가서 내가 우리 국익을 어떻게 최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적 대화를 했다? 근데 이 기자들이 지금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과연 도대체 어떤 이 조언을 듣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대통령도 사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때와 장소가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답변을 중단하고 들어가는 길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였습니다. 비서관이라고 알려졌는데 MBC 기자와 좀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좋지 않죠. 그런 얘기는. 근데 MBC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돌아와서 들어가시는데 그 뒤에다 대고 막 이렇게 질문한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죠? 저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왜 뒤에다 대고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질문하냐 이미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도 그렇고 참모진 언론사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적절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대응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렇게 개인적인 자꾸 그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행동, 행태 이거에 대한 프로토콜과는 저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가 부적절하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적절한 데지만 그분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는 공적인 차원에서 취재를 이렇게 제지를 해야지 저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대통령실과 언론의 반복되는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기자 생활을 꽤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 기자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참모가 기자들의 질문을 통제하려는 모습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통령실의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그 단면을 보여준 부분으로서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 예산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준설 사업을 위한 장비까지 갖춰놓고 정작 법에 저촉돼 준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준설 사업자에 엔담호를 빌려주면 된다고 해명을 했는데 YTN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방제선을 준설 작업에 투입한 전례가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후 정부 예산 7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5,000톤급 초대형 긴급 방제선 엔담호. 투입 예산 가운데 120억 원으로는 해양 준설 사업 관련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설 사업을 직접 수주할 법적 자격은 없는 걸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엔담호를 임대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준설업 등록업체에 배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의문점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엔담호의 주요 기능인 방제 작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민간 사업체에 배를 빌려줘도 되냐는 지적입니다. YTN 질의에 해수부는 엔다모 임대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면 언제든 배를 회수해 간다는 조항을 넣고 이 특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준설선도 아닌데다 안정적으로 빌릴 수도 없는 선박을 어느 민간업체가 필요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 해양 준설 사업 관계자들도 엔다모 같은 성능의 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번외선을 저희들이 이제 준설 장비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국 세금 수백억 원을 들인 엔다모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엔다모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해수부는 내년 3월 이후에 준설 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다음 재판에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육 공정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수들로서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재판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수석이 여러 차례 재산 신고를 해오며 오류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똑같이 신고했다고 봤습니다. 경기 지역 광역버스의 대부분에서 입석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당국이 예비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긴 했지만 당분간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더 깁니다. 버스가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퇴근길이 이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다소 존재합니다. 평소에 한 2대, 3대는 기본 보내는 것 같아요. 대규모 운수업체인 KD 운송그룹이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금지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광역버스는 14개 업체 146개 노선 1,473대입니다. 경기도 지역 전체 광역버스는 318개 노선에 2,964대, 이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를 운행하지 않는 일부 업체와 KD 운송그룹을 제외한 업체의 광역버스는 이미 입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KD 운송그룹 업체까지 입석을 금지하면서 거의 대부분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된 겁니다. 기존에 입석을 금지하고 있던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로 이번 KD 운송그룹 업체들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석 금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추가 증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조만간 예비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고 좌석도 늘릴 계획이지만 당분간 출퇴근길 불편과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열려 주요 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과 모레 각종 집회와 행사가 예정된 세종대로와 삼각지역 일대, 강변북로 등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일은 아침부터 집회가 예정된 세종대로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차로에선 좌회전이나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됩니다. 또 모레는 아침 6시부터 서울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려서 세종대로에서 한강대로 구간, 강변북로 일부 구간 운행을 통제하고 8시부터는 손기정 평화마라톤 행사로
올림픽로와 잠실대교 일부 구간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연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이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이유입니다. 찬성 측은 어차피 고소득에게만 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채권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수익이 3억 원 이하면 20%,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지금보다 10배 많은 15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 3조 원가량을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고 예정대로 시행하자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검토 의견을 밝힌 뒤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지금보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부담이 줄 거라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금투세를 낼 투자자는 극소수 큰 손에 그쳐 유예는 곧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손실을 보면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고쳐야죠. 하지만 큰 손들이 세금을 피해 시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게 유예하자는 측의 논리입니다.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권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빙하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그 쓰나미에 떠내려가서 다시는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갑작스럽게 무너져버리자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 폭락에 이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업계는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던 FTX가 무너지며 남긴 부채는 우리 돈 66조 원 수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FTX set out to attract small traders, retail traders, ordinary people. It encouraged ordinary people to deposit their wages into accounts on the exchange and then exchange part of those into cryptocurrency or whatever.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 대출의 큰손으로 꼽히는 대출업체 제네시스 캐피털이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FTX 계좌에 맡긴 1억 7,500만 달러가 묶였고 불안한 고객들이 잇따라 인출을 요청하면서 유동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환을 중단한 제네시스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계 6위로 꼽히는 거래소 제미니도 일부 서비스의 자금 인출을 중지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도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를 향한 제도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부의장은 강한 규제를 강조했고 미국 하원은 다음 달 청문회에서 30살의 FTX 전 CEO이자 창업자를 불러 경영 방식과 붕괴 이유를 캐묻기로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가상화폐 사태를 두고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이라며 아동 유괴범에게나 좋은 통화라고 비하했습니다. The on and off ramps, the gateways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e system and the new internet native monetary systems like Bitcoin, that's where the regulation can and should take place. And that's where there has been a void into which so many criminals and scammers have filled. 시장에서는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열흘 동안 20% 넘게 떨어지며 곤두박질 치는 상황. 탈중앙화를 기치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가상화폐 업계에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표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거래 가뭄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9.2로 지난주 70.7보다 하락하면서 지수 70선이 무너졌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2012년 8월 첫째 주 67.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역시 지난주 80.4에서 이번 주 78.4로 낮아졌습니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흑해 곡물 협정은 이달 19일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니프로에 러시아의 폭탄이 떨어지며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공격으로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중부 드니프로 등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린 키이우에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방공망이 가동돼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에너지 시설 손상에 따른 민간인들의 고통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Насамперед дуже люблю сніг, дуже люблю зиму, але сьогодні перше, що я відчула, це страх, тому що зараз холодно, нашим воїнам теж холодно, і я подумала, що перше, що треба зробити, це задонатити на ЗСУ. 하지만 공습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연장하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19일인 만료 시한을 앞두고 다시 120일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I was deeply moved to know that in Istanbul, Turkey, the Ukraine, Russia and the UN had come to an agreement for the rollover of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7월 22일 120일 기간으로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하에 흑해를 통해 양국 곡물과 식량,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1,000만 톤의 곡물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식량 위기도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앤디 제시 CEO가 인력 감축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 CEO는 현지 시간 17일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약 1년 반 동안 CEO 역할을 하면서 이번 해고 결정은 그동안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여전히 추가 감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며 해고는 2023년까지 확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3.6% 상승했다고 일본 총무성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월 3.6% 오른 이후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엔화 약세와 국제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에서 3월 1% 미만에서 4월에서 8월 2%대로 오른 뒤 9월에는 3%를 기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 가격 상승에 더해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더해져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해서 막바지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은 6도, 대구는 5도, 광주는 7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19도, 부산은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